꼼짝없이 얼어 죽구나 체념하던 순간 문바성양간 내 평생 먹고 입는 것 아껴가며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다. 그렇게 겨우 아들놈 도박빚을 다 갚아주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내 금지옥엽 귀한 아들이 내게 주먹질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심지어 혹겹 옷만 입은 나를 꽁꽁 얼어붙은 베란다에 내던지며 돈만 아는 구두쇠 할망구라고 악을 썼다. 이 집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체념하던 순간 문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내 모성애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뿐이었다. 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 63이다. 남들은 내 손을 보고 늘 한마디씩 한다. 아이고, 영희 씨 손을 보니 고생 참 많이 했네. 그렇다. 이 손은 지난 30년간 차가운 물에 쌀을 씻거나 갓 지은 뜨거운 밥에 대어 생긴 굳은 살이 가득하다. 손에 팬 모든 주름에는 김의 짠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깊게 배어 있다. 이 냄새는 마치 내 인생처럼 평생 씻어낼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대한종합시장 구석에서 작은 김밥 값 한 대를 한다. 남편 민준 아빠가 공사장 사고로 일찍 세상을 뜨고 초등학생이던 아들 박민석과 단둘이 남겨진 그날부터 이 작은 값 한 대는 우리 모자의 세상 전부였다. 그 시절 나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커다란 솥에 밥을 지었고 뜨거울 때 소금과 설탕, 참기름으로 간을 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 곱게 채 썬 당근, 절인 단무지, 데친 시금치,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계란 지단을 차례로 펼쳐놓았다. 손님들은 늘 내 김밥이 속이 꽉 차고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몰랐다. 김밥 한 줄 한 줄에 엄마로서의 내 모든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내 아들 민석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좋은 대학에 가서 제 아비처럼도 나처럼도 살지 않고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 희망 하나 때문에 나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름 시장은 찜통처럼 후덥지근해서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겨울에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칼바람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밥 짓는 화구에 겨우 몸을 녹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민석이가 깨끗한 교복을 입고 우수한 성적표를 들고 시장으로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들은 나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민석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기뻐서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고 시장에 친한 상인들을 전부 불러다 삼겹살을 샀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돈을 털어 아들의 학비를 대고 가장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했다. 아들이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나는 드디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몇 년 가지 못했다. 인터넷 도박이라는 악마가 아들을 찾아온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날 오후를 기억한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몇몇이 내 값한 대로 찾아와 민석이가 큰 빚을 졌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땅에 떨어뜨렸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울면서 남편이 남긴 우리 세 식구의 모든 추억이 담긴 낡은 집을 팔았다. 집 한 돈을 들고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한 푼 한 푼 빚을 갚고 나니 행복빌라에 작은 전셋집 하나 얻을 돈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아. 아들이 정신만 차린다면, 다시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민석이는 한동안 정말 조용히 지냈다. 결혼도 하고 손녀 지은이도 낳았다. 나는 삶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조용해 보이던 며느리는 몇 년 못 가 집을 나갔다.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민석의 성격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작년 실업자가 된 민석은 7살 배기 지은이를 데리고 다시 나의 이 작은 전셋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아들이 돌아온 날 나는 사실 기뻤다. 아들도 손녀도 돌아왔으니 이제 집이 북적북적하겠구나. 드디어 가족의 정을 느끼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나는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부녀에게 내주고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지은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뒤 시장으로 향했다. 오후에 장사를 마치면 불이 나게 지은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민석의 어릴 적을 쏙 빼닮은 지은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흐뭇했다. 하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것은 가족의 정이 아니었다. 나는 상전 하나를 모셔온 데다 덤으로 돌봐야 할 아이까지 딸려온 신세였다. 민석은 매일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집이 쓰레기장처럼 변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게 말하는 투도 점점 짜증 섞인 투로 변해 늘 너희, 할망구라고 불렀다. 내가 해준 밥은 짠해 싱겁네 타박하기 일쑤였고 빨아준 옷은 주름 하나 제대로 안 폈다고 내 얼굴에 도로 집어 던졌다. 나는 이 집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는 파출부가 되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창고의 작은 침대에 누우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다. 오직 내 가여운 손녀 지은이만이 작은 고양이처럼 몰래 내 방으로 들어와 몰래 숨겨둔 과자를 쥐어주거나 작은 손으로 서툴게 파스를 붙여주곤 했다. 지은이는 내 귓가에 대고 할머니 힘드시죠? 하고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자, 김영희. 조금만 더 참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진정한 악몽은 민석이 코인이라는 것에 빠져들면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매일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실실 웃기만 했다. 곧 대박이 날 거라며 나와 지은이를 데리고 강남의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복잡한 곡선과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저 눈빛, 예전에 도박에 미쳐있을 때 봤던 눈빛과 똑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 그는 돈을 잃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보며 짓던 미소는 욕설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로 바뀌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다. 그리고 그는 내게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의 전세 보증금, 그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을 어디에 뒀냐고 넌지시 떠보기 시작했다. 그건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고 내 관값이었으며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지은이에게 남겨줄 최소한의 보루였다.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내줄 수 있겠는가? 내가 입을 열지 않자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집안의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고 내 낡은 옷가지며 물건을 숨겨두는 과자 상자까지 모조리 끄집어냈다. 그는 뒤지면서 소리쳤다. 망할 할망구, 그 돈 갖고 있어봐야 뭐해? 그 나이에 돈이 새끼라도 쳐? 나한테 주면 100배로 불려줄게.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낯설음을 느꼈다. 이 사람이 내 다리를 붙잡고 덤마하고 칭얼대던 내 아들이 맞나?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민석이가 맞나? 그 순간 심장이 무언가에 세게 찔린 듯 숨이 막혔다. 나는 알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전쟁터가 되었고 내 아들은 나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돌아왔다. 민석은 또 거실에서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의 시뻘건 선들이 마치 그의 눈에 터진 핏발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내 팔을 와락 붙잡았다. 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냐고. 빨리 내놔. 그의 힘은 무시무시했고 팔이 부서질 듯 아팠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민석아, 그건 엄마 목숨이야. 건드리면 안 돼. 목숨.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목숨은 무슨. 그 돈관 속에 가져가서 쓰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나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중심을 잃고 신발장에 부딪혔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허리를 감싸 쥐고 그를 올려다봤다.
30년 넘게 봐온 그 얼굴은 이제 악랄하고 낯선 표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찬바람이 휑하게 들어왔다. 그것이 아들이 내게 처음으로 손을 댄 날이었다. 몸의 통증은 마음의 충격과 한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내 아들이 돈 때문에 나를 밀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민석은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서울의 겨울밤 기온이 영하 10몇 도로 떨어지는 날, 그는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렸다. 집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입을 수 있는 모든 옷을 껴입고 이불 두 채를 덮어도 밤새 덜덜 떨어야 했다. 반면 그의 방에서는 새로 산 전기난로가 돌아가 봄처럼 따뜻했다. 식사 시간은 더욱 모욕적이었다. 그는 지은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내가 힘들게 차린 뜨끈한 밥과 국을 맛있게 먹었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음식 냄새를 맡으며 부녀의 씹는 소리를 들으며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 어지러워서 남은 밥이라도 한술 뜨려고 했다. 그가 그걸 보더니 내 손에서 밥그릇을 낚아채 베란다로 가서는 지은이가 주워온 유기견의 밥그릇에 쾅소리를 내며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비웃었다. 엄마, 봤어. 돈 안 내놓으면 엄마는 이 집에서 저 개만도 못해. 밥 먹고 싶어? 저기 가서 먹든가? 나는 차가운 쇠밥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직접 지은 밥이 찬밥 신세가 되어 뒹굴고 있었다. 위가 경련을 일으켰지만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나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모성애마저 그 쏟아진 밥과 함께 완전히 식어버렸다.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았다. 내 심장을 가장 후벼판 것은 지은이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 지은이는 이 차가운 집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 어린 것이 모든 것을 아는 듯했다. 아이는 민석이 한눈을 팔 때 학교 급식으로 나온 빵을 몰래 가방에 숨겨와 내게 쥐어주곤 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난방이 끊긴 창고 방에서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크림빵 하나를 내밀며 속삭였다. 할머니, 빨리 드세요. 먹으면 안 추울 거예요. 내가 빵을 받아 막 입에 넣으려던 순간 민석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는 지은이를 거칠게 밀쳤고 작은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 강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은이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니 이 늙은 여편네 편을 들어? 내 방으로 썩 꺼져. 그러고는 내 손에 들린 빵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짓이겨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달려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지은이를 품에 꼭 안았다. 분노와 심장의 통증으로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민석, 너 인간이야? 쟤는 내 딸이야. 그는 내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파렴치한 표정으로 돌아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난 당연히 인간이지. 그쪽이야말로 돈 안 내놓으면 굶어 죽을 귀신 될 준비나 하시지. 그는 말을 마치고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품 안에서 그칠 줄 모르고 우는 손녀를 안고 나는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여운 아이를 위해서였다. 내 평생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가 되었다. 그리고 내 손녀는 이 어린 나이에 나와 함께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안 돼,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더더욱 그가 계집이라 부르는 이곳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그날 밤 지은이를 끌어안고 통곡한 후 나는 깨달았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배를 채워주지도 존중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거울에 비친 늙고 초췌한 내 얼굴을 보았다. 한때 기대로 반짝이던 두 눈은 이제 잿더미처럼 죽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죽음의 잿더미 아래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있다는 것을. 그건 모성애가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았고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그가 욕을 하면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그가 밥을 주지 않으면 낮에 시장에서 몰래 먹어둔 김밥 꽁다리로 버텼다. 그가 보기에 나는 순종적으로 변했다. 내 의지가 꺾였다고 생각했는지 나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그는 몰랐다. 나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길고 힘겨운 전쟁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마지막 남은 목숨 줄인 그 돈을 지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그가 찾을 만한 곳에 둘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내 시선은 창고 벽에 걸린 낡은 솜저고리로 향했다. 아주 오래전 내가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해 만든 두껍고 무거운 옷이었다. 민석은 촌스럽다며 절대 입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가 경멸하던 이 낡은 옷이 이제 나의 가장 안전한 금고가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저고리 안감의 한쪽을 뜯어내 비닐로 꽁꽁 싼 통장과 도장을 조금씩 밀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바늘과 실로 그 틈을 감쪽같이 꿰맸다. 나는 아주 천천히 정성껏 바느질했다. 한 땀 한 땀이 마치 부서진 내 마음을 꿰매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저고리를 다시 벽에 걸었다.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옷은 조용히 나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음으로 외부의 도움을 청할 도구가 필요했다. 내 구형 폴더폰은 민석이 친척들에게 연락할까봐 진작에 부숴버렸다. 하지만 그가 새 것으로 바꾸고 서랍에 처박아 둔 낡은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코인 친구들과 어울리러 나간 틈을 타 몰래 그 휴대폰을 찾아냈다. 천만다행으로 충전도 되고 전원도 켜졌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오후 내내 이 복잡한 물건과 씨름했다. 시장 젊은이들이 휴대폰에 잠금을 풀지 않아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긴급통화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붉은색 버튼을 찾아냈다. 시험 삼아 눌러보니 화면에 경찰, 소방서, 구급대 번호가 즉시 나타났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를 내 작은 방으로 불러 문을 걸어 잠갔다. 나는 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아, 지금부터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게임을 가르쳐 줄 거야. 이 게임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아빠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할 수 있지? 지은이는 알듯 말듯 한 표정으로 커다란 눈에 신뢰를 가득 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휴대폰을 건네며 붉은색 버튼을 가리켰다. 봐, 이건 우리의 마법 보물이야.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빠가 저번처럼 할머니를 가두거나 할머니를 아주 세게 때리면 너는 이 마법 보물을 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숨어서 문을 잠가.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여기 경찰 아저씨 그림이 있는 번호를 누르는 거야. 전화가 연결되면 그냥 울어. 큰 소리로 울면서 전화기 저편의 아저씨한테 아빠가 할머니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할머니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만 말하면 아저씨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알겠지? 이건 우리의 슈퍼맨을 부르는 게임이야. 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을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구명주를 손에 쥐어줄 수밖에 없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슈퍼맨 부르기. 아빠가 할머니 때리면 슈퍼맨 부르기에 나는 휴대폰을 작은 수건에 싸서 아이의 분홍색 토끼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 숨겼다. 그날부터 그 작은 책가방은 내 눈에 더 이상 그냥 책가방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았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경찰이 오면 민석은 분명 가족 간의 다툼,
모자간의 장난이었다고 둘러댈 것이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동안 그가 내게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기록해 둘 필요가 있었다. 나는 부엌 서랍에서 작년에 은행에서 받은 탁상 달력을 찾아냈다. 이 달력은 오늘 김밥을 몇 줄 팔았는지, 단무지를 얼마에 사왔는지 같은 자잘한 장부를 적는 데 쓰던 것이었다. 그날부터 이 달력에는 새로운 용도가 생겼다. 매일 밤 민석과 지은이가 잠들기를 기다려 나는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기름이 거의 다 된 볼펜으로 달력 뒷면의 빈 공간에 그날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내 글씨는 초등학생처럼 삐뚤빼뚤했다. 11월 15일 맑음. 민석이 나를 밀어 장식장에 부딪힘. 허리 아픔. 구두쇠라고 욕함. 11월 17일 흐림. 보일러 끈 첫날. 저녁밥을 개밥 그릇에 부음. 11월 20일 첫눈. 지은이가 준 빵을 빼앗고 지은이를 밀침. 11월 22일 맑음. 내 옷장을 뒤져 통장을 찾음. 굶어 죽게 만들겠다고 함. 한 줄 한 줄이 모두 상처의 기록이었다. 이 글자들을 쓸 때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필사적으로 잊고 싶었던 남부끄러운 집안의 치부들이 이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이 굴욕과 고통으로 가득 찬 달력을 창고 맨 밑바닥, 겨울 김치를 담았던 빈 김장독 안에 숨겼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희미한 시큼한 냄새가 났다. 마치 지금의 내 인생처럼.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몰랐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매일 기다렸다. 어둠 속에 잠복한 사냥꾼처럼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기다렸다. 내 마음은 이미 죽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박민석,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내게 가르쳐준 그 잔인함으로 나 자신과 지은이를 위해 살 길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은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똑똑히 기억한다. 12월의 어느 밤, 일기예보에서는 서울에 1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와 야간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다. 창밖의 바람은 귀신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으며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일찌감치 지은이를 재우고 두꺼운 이불을 두 채나 덮어주었다. 민석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지독한 술 냄새와 절망적인 광기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대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왔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 같았다. 나는 그가 또 돈을 잃었고 아주 크게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내 창고 방으로 돌진해 침대에 누워있던 나를 머리채부터 잡아 끌었다. 돈 내놓으라고. 마지막이야. 본전만 찾으면 다시는 안 해. 그는 고래고래 소리쳤고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튀었다. 나는 그의 손에 끌려 비틀거렸지만 지극히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돈 없어. 예전부터 말했잖아. 나의 평온함이 그를 완전히 격분시킨 듯 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좋아. 이 늙어 빠진 게. 좋게 말할 때 안 듣지? 오늘 이 집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게 해주지. 그는 나를 죽은 개 끌고 가듯 질질 끌고 베란다로 향했다. 우리 행복빌라는 낡은 건물이라 베란다에 창이 없었다. 잡동사니만 쌓아둔 반쯤 개방된 공간이었다. 유리 없는 창틀 사이로 겨울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쳐 살을 애는 듯 했다. 그는 나를 베란다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무릎이 낡은 신문지 더미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옆에 있던 먼지 쌓인 낡은 담요 한 장을 집어 내 몸 위로 던졌다. 그리고 쾅 소리와 함께 베란다 문을 닫았다. 밖에서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계집에서 반성이나 실컷 해. 언제 정신 차리고 도장 내놓을 생각 들면 그때 나오시든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악독함만은 선명했다. 이윽고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그의 침실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창밖에 매서운 바람소리만 남았다. 나는 얇은 낡은 스웨터 한 장만 입고 있었다. 그 찢어진 담요로는 영하 15도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온몸을 잠식했고 이가 제멋대로 딱딱 부딪혔다. 손발은 금세 감각을 잃었다. 나는 몸을 웅크려 얼마 남지 않은 체온을 지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오래전 공사장에서 젊은 남편이 나를 보며 손 흔들던 모습이 보였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햇살 속을 달려오던 어린 민석의 모습도 보였다. 시집가기 전날 영희야,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며 내 손을 잡던 친정어머니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주마등처럼 장면들이 눈앞을 스쳤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정말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너무 춥고 너무 지쳤다. 어쩌면 이대로 잠드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져 완전히 감기려던 바로 그 순간 집안에서 희미한 소란이 들려왔다. 먼저 민석의 침실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분노를 억누른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망할 계집애. 한밤중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휴대폰 내놔. 뒤이어 지은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작은 외침이 들렸다. 안 돼요. 이건 할머니 마법 보물이란 말이에요. 슈퍼맨 불러서 할머니 구할 거야. 지은이.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혼미했던 의식이 순간 번쩍 들었다. 아이가 해낸 것이다.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밖에서 갑자기 급하고 거대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 쾅, 쾅.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남자의 외침이 들렸다. 안에 있는 사람 들으시오. 경찰입니다. 즉시 문 여십시오. 가정폭력 및 불법 감금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집안의 민석도 완전히 당황한 듯 했다. 그의 허둥대는 외침이 들렸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 엄마랑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애가 뭘 모르고 한 소리예요. 하지만 문밖의 충격음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졌다. 마침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강제로 부서졌다. 나는 어지러운 발소리와 함께 경찰과 두꺼운 제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들이닥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곧장 베란다를 찾아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긴 문을 부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눈부신 빛이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키가 큰 소방대원 한 명이 즉시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바닥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단단히 감싸주었다. 다른 여경 한 명은 내 앞에 쭈그려 앉아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들의 부축을 받아 거실로 옮겨졌다. 민석은 이미 2명의 경찰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나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엄마, 빨리 경찰 아저씨한테 우리가 장난친 거라고 말해줘. 지은이는 젊은 경찰관의 등 뒤에 숨어 작은 머리만 내민 채 퉁퉁 부은 눈으로 겁에 질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추태를 부리는 아들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게 주먹질을 하고 나를 얼음 창고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남자를.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방금 전 베란다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죽음 같은 냉기만이 가득했다. 구급대원들이 내게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 컵을 들자 온기가 손끝을 타고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내 몸은 마침내 약간의 감각을 되찾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분주한 경찰과 소방대원들 너머로 여전히 울며 용서를 비는 아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내 옆에서 기록을 작성하던 경관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또박또박 말했다. 경관님, 장난이 아니에요. 상해 진단서 끊고 고소할 겁니다. 죄명은 가정폭력, 그리고 불법 감금입니다. 그 순간 창밖에 사이렌 소리가 추운 밤을 갈랐다. 그리고 내 평생에 걸친 어리석은 모성애도 함께 갈라버렸다. 경찰서에서 진술서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오니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긴급 쉼터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지은이도 그곳으로 왔다. 작은 몸으로 내 곁에 바싹 붙어 마치 손을 놓으면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후의 날들은 혼란스러운 꿈과 같았다. 민석은 증거가 명백하여 특수폭행죄 및 존속학대죄로 정식 구속 기소되었다. 감금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기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학대는 한국에서 가중처벌 대상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달력에 기록했던, 그가 장난이라 치부했던 그 모든 일상이 법적으로는 하나하나 명백한 범죄의 증거라는 것을. 재판이 열리기 전 그의 변호사가 몇 번이나 내게 연락해 합의서를 받아내려 애썼다. 내가 용서만 해주면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민석도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다.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꼭 효도하겠다고. 지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기회. 내가 그에게 주었던 기회가 얼마나 많았던가. 도박빚을 갚아주었을 때부터 실직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나를 개처럼 취급했을 때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영하 15도의 차가운 베란다였다. 내 마음은 이미 그날 밤에 죽어버렸다. 어머니의 마음이 죽으면 용서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센터 벽에 붙어있던 무료 법률 구조 포스터가 떠올랐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젊은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끈기 있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며 나 자신과 손녀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선 집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전세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민석이 계속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출소 후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두려웠다. 변호사는 내가 유일한 자금 출처이자 실거주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와 함께 그의 학대 증거를 첨부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아파트의 모든 권리가 내게 있음을 판결했다. 그리고 나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민석이 출소 후 2년간 우리 집, 내 시장 가판대, 그리고 지은이의 학교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판사가 이 판결을 낭독했을 때 나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십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다. 민석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판결을 들으러 가지 않았다. 그날 나는 지은이를 데리고 아동심리상담센터에 갔다. 그날 밤 이후로 지은이는 계속 악몽을 꾸고 말이 없어졌다. 상담사는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과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행복빌라의 전세권을 팔아버렸다. 그 굴욕과 공포로 가득한 곳에서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 돈으로 시장에서 멀지 않은 낡은 동네에 더 작지만 훨씬 따뜻한 월세집을 구했다. 이사하는 날, 나는 민석이 남긴 모든 물건을 버렸다. 그가 수없이 누워있던 소파를 포함해서, 그리고 통장을 숨겨두었던 낡은 손저고리와 범죄를 기록했던 달력도 함께 불에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는 내 전반생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원점보다 더 가난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집에는 더 이상 귀가 먹먹한 텔레비전 소리나 휴대폰 게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오직 나와 지은이의 작은 말소리만 들릴 뿐이다. 더 이상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는 사람도 없다. 지은이는 늘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내게 달콤하게 말한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더 이상 내가 지쳐있을 때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없다. 내가 허리를 두드리고 있으면 지은이가 달려와 작은 손으로 함께 두드려준다. 나는 다시 대한종합시장에 내 작은 가판대를 차렸다. 이웃상인들은 나를 보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집에 일이 좀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다고만 말했다. 그 추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 손은 여전히 매일 뜨거운 밥에 대고 참기름에 절여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그 냄새가 씻어낼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따뜻한 밥을 김 위에 펴고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와 계란을 얹어 힘껏 말아 올릴 때 내 마음은 전에 없던 온전한 안정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찬다. 나는 안다. 이 손이 비록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지만 나와 지은이를 위해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파는 김밥 한 줄 한 줄, 내가 버는 돈 한 푼 한 푼이 모두 우리 자신의 것이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돈이라는 것을. 가끔 지은이가 학교를 일찍 마치면 시장으로 와서 나를 돕는다. 아이는 내 모습을 흉내내며 포장된 김밥에 상표를 붙인다. 시장 천장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아이의 작은 얼굴에 쏟아진다. 길게 뻗은 속눈썹이 마치 작은 부채 같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는 종종 생각한다. 내 인생이 그리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고. 비록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 내 손녀를 지켜냈고 나 자신을 되찾았으니까. 이제 내 김밥에는 억울한 눈물도 무거운 기대도 숨막히는 공포도 없다. 그 안에는 이제 오직 고소한 밥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자유의 맛만이 담겨 있었다. 참 좋은 맛이다.